조선 이곳은 과거의 하나홉살 소녀 JHRY가 위험을 무릅쓰고 불길 속으로 뛰어들어 김저일의 초상화를 지키려 했던 일이 기록된 나라입니다. 소방대가 그녀를 발견했을 때 그녀는 이미 유독가스를 너무 많이 들이마셔 숨진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조선 주민들에게 이것은 비극이 아니라 김씨 왕조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심의 상징으로 여겨졌습니다. 이 왕조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세 세대에 걸친 절대적 독재 통치로 70년 이상 존재해왔습니다. 조선에서는 다른 어떤 정치 조직도 존재할 수 없으며 정치, 사회, 통치에 관한 모든 정보는 철저히 차단되고 있어 외부 세계는 대부분 연출된 모습만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수십 년 동안 어둠 속에 숨겨져 있던 끔찍한 진실들이 드러났습니다. 이는 유출된 정보, 탈북, 그리고 부인할 수 없는 증거를 통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2011년 12월 전 세계는 현대사에서 유례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수백만 명의 조선 주민들이 거리로 몰려나와 김저일의 사망에 대해 비통하게 울부짖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길거리에서 쓰러지기도 했습니다. 이 광경은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눈물이 진심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수십 년간 숨겨져 온 김씨 왕조의 진실, 특히 조선 고위층의 압박감 넘치고 쉽게 사라질 수 있는 삶의 실상을 파헤칩니다. 영국 주재 조선 전 부대사였던 태영호는 2016년 여름 한국으로 탈북한 인물로 고위급 외교관 중 가장 유명한 탈북자 중 한 명입니다. 조선 매체는 그를 공금 횡령, 한국 간첩 행위, 쓰레기라는 표현으로 비난했으나 태 전 대사는 이를 부인하며 평양 정권에 실망하여 탈북한 것이며 떠나는 것이 유일한 선택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조선 고위 간부들의 삶이 소문처럼 호화롭지 않으며 오히려 압박감이 크고 안전하지 않다고 폭로했습니다. 예를 들어 그들과 가족들이 도청이나 철저한 감시를 당하는 것은 일상적이며 김정은이 특정 간부의 충성심을 의심하면 그 사람은 가벼운 경우 감시당하거나 도청을 당하고 심한 경우에는 강등되거나 농촌이나 노동수용소로 유배된다고 했습니다. 태 전 대사는 또한 2015년 당시 조선 국방상이었던 현영철이 처형당한 것은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국정보당국은 그가 김정은 주재 행사에서 졸았다는 이유로 숙청되어 처형됐다고 전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의문을 가집니다. 김정은은 그의 아버지나 할아버지보다 더 잔혹할 수 있을까요? 그 답은 그렇다입니다. 대표적인 예는 그의 고모부 장성택입니다. 그는 조선에서 두 번째로 강력한 권력을 지닌 인물이었고 김정은의 든든한 조력자였지만 2013년에 반역자이자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자라는 혐의로 처형되었습니다. 그에 반해 이복형인 김정남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신경독 VX로 암살당했습니다. 범인과 동기는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대부분의 시선은 김정은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니케이 아시안 리뷰는 세 개의 소식통을 인용하여 2012년 8월 장성택이 당시 중국 주석 후진타오를 만나 김정은을 전복시키고 김정남을 대신 세우는 계획을 제안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모든 정보가 김정은에게 전달되었고 결국 장성택은 처형되었습니다. 더불어 당시 처형된 이는 장성택뿐이 아니었습니다. 노동당 고위 간부 2명, 정부 인사 2명, 군 장성 2명, 공장 관리자 1명 등 총 8명이 평양의 한 군 기지에서 고위 간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동시에 처형되었습니다. 김정남의 경우 권력 의지가 없었던 인물로 평가되지만 조선 건국 이래 최고 지도자의 장남이라는 이유로 잠재적 위협으로 간주되었습니다. 더불어 김씨 일가의 세습 체제에 반대하는 공개 발언까지 했기에 이러한 일련의 사건은 체제의 반기를 들려는 이들에게 이런 결과가 기다리고 있다는 강력한 경고로 해석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과거로 돌아가 봅시다. 김정은과 그의 아버지 이전에 조선을 오늘날처럼 만든 결정적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는 다름 아닌 김일성입니다. 그는 어떻게 지도자가 되었는지, 어디서부터 시작했는지를 함께 살펴봅시다. 김일성이 권력을 잡기 전 불길 속을 뚫고 나아간 그의 여정, 그리고 지옥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한반도는 약 22만 km밖에 되지 않는 동아시아의 작은 땅이지만 그 속에는 엄청난 모순이 숨어 있습니다. 이곳에는 전혀 다른 두 세계가 공존합니다. 하나는 현대적이고 역동적인 삶과 첨단 기술이 넘쳐나는 강대국 대한민국이고, 다른 하나는 세뇌와 포갑적 통제로 뒤덮인 폐쇄적인 북한입니다. 같은 민족, 같은 문화를 공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과 북은 전혀 다른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 분단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역사적 대변동에 의해 결정된 결과였습니다. 모든 것은 1909년 일본이 조선을 침략하면서 시작됩니다. 그 결과 조선은 잔혹한 통치 속에서 고통받게 되었고, 1910년 8월 22일 일본은 한반도 전체를 제국에 공식 병합하였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일본 제국이 패망하면서 조선에서 철수하게 되었지만 그 대가로 얻은 것은 자유가 아니라 깊은 분단이었습니다. 미국과 소련, 전쟁의 승자였던 두 강대국은 한반도에서 각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급히 나섰습니다. 38선이 분단의 경계가 되었고, 북쪽은 소련이, 남쪽은 미국이 점령했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전쟁 후 세계는 미국과 소련이라는 두 초강대국이 대립하는 냉전 시대로 접어들었고, 양국은 서로 다른 이념을 내세우며 갈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소련은 북측을 통제하기 위해 공산주의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적임자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등장한 인물이 바로 김일성이었습니다. 그는 키가 크고 자신감 넘치며 가능성 있는 청년으로 주목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단순한 조선의 아들이 아닌 절대 권력을 갈망하는 야망가였습니다. 김일성은 1912년에 농민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당시 조선은 일본의 압제하에 있었고, 그는 가족과 함께 중국으로 이주한 뒤 혁명군에 가담했습니다. 1945년 일본이 항복하자 그는 소련 군함을 타고 조선으로 돌아와 권력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모스크바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김일성은 경쟁자들을 제거하며 북측의 절대적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북의 권력만으로는 만족하지 않았고 한반도의 통일을 꿈꾸었습니다. 그 꿈은 곧 왜곡된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전쟁만이 그 꿈을 이룰 수 있다고 믿은 것입니다. 1950년 미군이 한국에서 철수 준비를 하던 때 김일성은 큰 기회를 감지했습니다. 분단 5년의 기한이 끝나가고 있었고, 그는 이때가 자신의 통일 계획을 실행할 순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소련의 지도자 스탈린은 상황을 평가한 후 김일성에게 전쟁 지원을 결정했습니다. 그는 이 전쟁이 쉽게 끝날 것이라 확신했지만 무기만 제공했고 병력은 중국의 도움을 받아야 했습니다. 김일성은 즉시 중국 지도자 마오쩌둥에게 연락해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참전했던 조선계 병사들의 파병을 요청했습니다. 당시 마오쩌둥은 대만과 티베트 문제로 바빴지만 그 요청을 수락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김일성은 공식적으로 한국전쟁을 발발시켰습니다. 그는 총 20만 명의 병력을 동원했으며 그중 주력군은 7만 5천 명, 전투기 210대, 전차 280대를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당시 한국군은 약 9만 8천 명 규모의 전차는 전혀 없었습니다. 전력 차이가 워낙 컸기 때문에 북한군은 빠르게 우위를 점했고 불과 45일 만에 한반도 대부분을 장악하며 남한군을 부산까지 몰아붙였습니다. 김일성은 이미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예상치 못한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태평양 미군 사령관 더글러스 맥아더 장군이 대담한 전략을 실행합니다. 1950년 9월 15일 미군 7만 명이 인천에 상륙한 것입니다. 이 전격적인 작전은 북한군을 완전히 기습했고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스탈린은 미국의 개입 가능성을 과소평가했던 셈이었습니다. 전쟁은 3년 더 이어졌고 수많은 피비린내 나는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한국을 지원하기 위한 국제 군사력을 창설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고 한편 중국은 마오쩌둥의 지휘 아래 수십만 명의 병력을 압록강을 건너 북한으로 투입시켜 전쟁을 그 어느 때보다도 길고 참혹하게 만들었습니다. 수년간의 교전 끝에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체결되었지만 한반도의 분단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전쟁의 후유증은 오랫동안 사람들을 괴롭혔습니다. 미국의 폭격은 북한을 잔혹하게 파괴했습니다. 63만 5천 톤이 넘는 폭탄이 북측에 투하되었고 심지어 미국은 수력발전용 댐을 공격해 끔찍한 홍수를 유발하며 모든 것을 쓸어버렸습니다. 다행히도 소련의 지원 덕분에 북한은 점차 복구되었고 전쟁 직후 몇 년 동안에는 한국을 능가하는 수준으로 발전하기도 했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이러한 모든 성과가 김일성의 공로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번영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1991년 소련이 해체되자 북한은 심각한 경제 위기에 빠졌고 대기근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김일성은 고비용의 군사정책을 계속 고수했고 심지어 하루 두 끼 운동까지 시작했습니다. 국민들이 굶주리는 동안 그는 사치스럽게 살며 오로지 자신의 권력 유지를 위해 집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김일성과 그의 왕조가 세운 장막 뒤의 현실입니다. 결코 온전히 드러나지 않는 비밀과 고통의 세계입니다. 그러나 그의 백성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더욱 끔찍한 것이었습니다. 지도자가 주도한 인격 숭배였습니다. 김일성이 한 가장 충격적인 행위 중 하나는 주체사상, 주시이라는 개인 이념 체계를 발전시킨 것이었습니다. 이 사상은 훗날 그의 아들 김정일과 손자 김정은에 의해 계승되어 북한을 통치하는 데 활용되었습니다. 이 시기부터 김일성의 동상이 처음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사상은 1953년의 대대적인 숙청 이후 더욱 강력해졌고 김씨 가문이 절대 통치를 가능하게 한 인격 숭배 체제로 발전했습니다. 이 모델은 가족 전체로 확대되어 김일성의 어머니 강반석은 조선의 어머니로, 그의 형은 혁명전사로, 그의 아내는 혁명의 어머니로 숭배되었습니다. 김일성이 사망한 지 3년 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은 그를 영원한 주석으로 규정했고 그의 아들은 경애하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북한의 정치 체계는 단순히 김일성만이 아니라 그의 가족 전체를 일종의 민족 종교처럼 숭배해왔습니다. 김일성은 오직 자신의 가문만이 북한을 통치할 자격이 있다고 주장하며 모든 잠재적 지도자 후보들을 배제하는 세습 체계를 정당화했습니다. 이 가문이 공유하는 핵심 이념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가족의 피가 통치하는 한 김일성의 신성한 정신은 북한 지도자들 안에 계속 살아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모든 주요 간행물, 신문, 교과서 등에는 반드시 김일성의 지도 말씀이 포함되어야 하며 그의 이름은 절대로 줄바꿈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문장을 넘어가더라도 김일성은 한 줄에 함께 써야 하며 김일, 이위줄, 성, 이아래 줄로 나뉘어서는 안 됩니다. 북한의 아이들은 학교에서 이렇게 교육받습니다. 여러분은 주성님의 은혜로 먹고 입고 전면적으로 돌봄을 받고 있다. 큰 초등학교에는 김일성 관련 강의를 위한 전용 교실이 있으며 이를 김일성 연구소라 부릅니다. 이 방은 고급 자재로 지어지고 특별 관리되며 평양 만경대에 그의 생가 모형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의 초상화 크기는 그것이 걸리는 건물의 크기에 따라 정해지며 그의 생가는 전국적인 순례 장소로 여겨집니다. 또한 국민들은 지도자에게 헌화할 때 반드시 단일 꽃다발이나 꽃바구니를 사용해야 하며 화환은 절대 금지됩니다. 이는 화환이 오직 죽은 자에게만 사용되는 물건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반면 국민들은 김일성과 김정일이 인민의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일부 소식통에 따르면 국가 애도 기간 중 추모 행사에 참여하지 않거나 진심 어린 애도를 보이지 않은 사람은 6개월의 강제노동형에 처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사건이나 지도자가 사망할 때마다 사람들은 마치 창자가 다 끊어질 것처럼 오열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당신은 이 영상을 어디에서 몇 시에 보고 계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우리는 이 영상이 어디까지 도달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김저일의 생일 이전에 꽃이 피는 바람에 정원사가 처벌을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는 오직 한 가지 목적, 즉 국민들이 항상 지도자를 중심으로 사고하게 하기 위한 경고였습니다. 북한에 가면 반드시 볼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두 전임 지도자,
김일성과 김저일의 얼굴이 새겨진 배지를 가슴 왼쪽, 심장에 가장 가까운 곳에 항상 달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집을 나설 때마다 교사, 군인, 승무원까지 모두 착용이 의무이며 이 배지는 만 12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지급됩니다. 또한 여러 지역에는 김일성 또는 김정일이 방문했던 날짜를 새긴 콘크리트 기념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절대 오락뉴스나 무협 액션 영화를 기대하지 마세요. 북한 방송은 오직 김 지도자를 찬양하거나 세계 각국이 그 위대한 지도자에게 경의를 표한 사례들을 소개하는 내용에만 집중합니다. 때때로는 미국과 한국 같은 대립국을 비난하는 방송으로 전환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조선중앙TV, KCTV는 매주 6분을 할애해 전 한국 대통령을 비열한 배신자라고 비난하거나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를 관기 어린 호전본자라고 반복적으로 지칭합니다. 그러나 북한 방송의 제작 기술은 많은 외신 기자들에게 마치 1980년대로 되돌아간 듯한 느낌을 줍니다. 또한 전력 부족과 인프라의 한계로 인해 국가 방송은 하루에 단 7시간만 송출됩니다. 친애하는 여러분, 여성이 없는 남성은 마치 멈춰버린 닭과도 같죠. 그렇다면 북한 여성들의 운명은 어떨까요? 눈여겨보면 항상 김정은 지도자 곁에는 여성 경호팀이 동행합니다. 중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13년 1월 1일 신년음악회 방송에서 김정은 부부가 등장했고 그 뒤편에는 검은 정장에 머리를 단정하게 올린 2명의 여성 경호원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한 상황에서는 이들은 기꺼이 목숨을 바쳐 김정은을 지킵니다. 북한 지도자가 여성 경호원으로 보호받는 것은 새로운 일이 아닙니다. 한국의 북한전략정보센터 NKSIS에 따르면 2009년 2월부터 8월 사이 김정은은 전국에서 만 23세 이하의 여성 90명을 선발하여 자신의 전속 경호팀을 구성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군 장교 계급을 부여받고 군복을 입으며 지도자의 관저 내에서 생활합니다. 이 90명 중 10명은 태권도 특공팀으로 선발되어 북한 공안부 산하에서 김정은을 근접 호위하는 임무를 수행합니다. 이 여성 경호원들은 그림자처럼 항상 김정은을 따라다닙니다. 중국의 남방주말신문은 평양 소식통을 인용해 이 경호원들의 신원은 17대까지 조사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들은 사생활이 거의 없으며 외출, 생활, 휴일까지 철저히 제한받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이들은 군대 내 최고 수준의 장비를 제공받으며 가족들도 승진 등의 혜택을 누립니다. 물론 북한 여성들이 경호원이 되는 것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김일성 시절에는 기쁨조라 불리는 특별 부대가 존재했습니다. 이 부대는 지도층을 위한 오락 활동을 전담했으며 키 160cm 이상, 나이 16에서 17세의 아름다운 여성들이 엄격하게 선발되었습니다. 선발 이후에는 춤을 포함한 특별한 훈련을 거칩니다. 이들은 이후 화려한 연회에 참석하게 되며 예술 공연뿐 아니라 특별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약 이 콘텐츠가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도 절대 놓치지 마세요. 안녕히 계세요. 또 만나요.